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난시 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난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난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제가 강의 중간에 또는 강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난시는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어지럽게 보인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에스티그마티즘입니다.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면이 고르지 않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망막 위에 한 점에 모이지 않음으로써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눈의 굴절 이상이다. 사실 말을 풀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난 난시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진짜 난시는 굴절 이상 중에서 이 각막과 수정체, 그러니까 눈의 굴절력을 결정하는 부분이 뭔가 비대칭인 그런 굴절력을 가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말로 풀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목식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난시가 없을 때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렷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난시가 조금 있을 때 글씨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렷하진 않죠. 뭐가 좀 흐릿한 느낌이 있고 난시가 더 심해지면 글씨가 뭉개지면서 잘 읽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굴절 이상에는요, 근시, 원시, 난시가 있어요. 먼저 정시를 말해야겠죠? 이 촛불을 볼 때, 망막에 또렷하게 상이 맺을 때 우리는 정시라고 합니다. 그럼 또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근시는 뭐냐? 근시는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근시 이상이 있으면 가까이는 잘 보여요. 가까이 볼 때는 이 사물이 가까이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상이 뒤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가까이에다가 이 물체를 갖다 대면 잘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상이 뒤로 이동하니까. 반면에 원시가 있는 분들은 이 상이 망막보다 뒤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원시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멀리는 꽤 보이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조절력이 이 수정체가 힘이 세서 수정체가 이 상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데 노안이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볼 때 이 상이 아까 촛불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상이 더 뒤로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더 멀어진 상을 앞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힘들죠. 그래서 원시 상태는 노안이 빨리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시는 자 여기서 난시는 뭐냐 상이 여러 개 맺히는 거예요. 여러 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맺히니까 이게 똑바로 보이지 않고 사물이 퍼져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난시 종류가 크게 주경선의 축에 따라 나뉘는 게 있고 또 다른 기준으로 있는데 일단 축에 따라서 나뉘는 난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난시가 뭐냐? 정난시는 우리 난시가 각막을 구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선 가로축과 세로축의 그 굴절력이 다른 걸 말합니다. 직난시는 이 럭비공처럼 생긴 그 각막이 이렇게 럭비공이 누워 있는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짧은 구간이 각막이 더 뾰족한 거고요. 이렇게 길이가 긴 축이 가로축이 각막이 좀 더 완만한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난시는 세로축이 더 굴절력이 세고 가로축이 굴절력이 약한 걸 말하고요. 도난시는 반대죠. 가로축이 굴절력이 세고 세로축이 굴절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럼 사난시는 이게 경사를 이루는 거겠죠? 가로 세로축이 아니라 사축으로 난시축이 위치하는 경우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난시가 보통은 수직을 이루거든요. 그런 경우에 되게 정난시라고 하고요. 이건 안경으로 교정이 잘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난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한번 봐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가려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봤을 때 이 선이 특정 축이 더 진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축으로 난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반대쪽 눈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축의 선이 진하게 보이면 내가 그쪽 축에 난시가 있겠구나. 그래서 세로로 선이 보이면 직난시가 있겠구나. 가로로 보이면 도난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난시는 뭐냐? 정난시가 아닌 경우를 다 통칭해서 부정난시라고 하는데요. 그 외상을 통해서 각막에 흉터가 남거나 혼탁이 생겼거나 염증이 생겨서 뭔가 치유 과정에 그런 흉터가 생겼을 경우 빛이 산란이 될 수가 있겠죠. 깨끗하게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갈래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정난시, 안경으로 교정할 수 없는 또 그런 부정난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있을 경우 각막이 뾰족해지는 질환이라든지 각막이 뒤틀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이 어렵게 되죠. 자, 난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전체 인구, 이건 뭐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고마다 최소 그 1디옵터 미만의 난시는 대개는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많이 흐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1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시력 저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1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가진 분들이 전체 모든 사람 중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꽤 많죠. 그리고 0.5디옵터, 뭐 더 작은 난시죠. 이거 이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난시가 거의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난시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말 유의미한 심한 난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서는 흐릿한 시야, 그리고 눈을 자꾸 잘 안 보이니까 찡그리게 되죠. 찡그리게 되면 이 눈꺼풀에 의해서 이 보는 그 초점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난시가 있어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오래 보긴 힘들겠죠. 잠깐은 그렇게 찡그리고 볼 수 있지만 피로라든지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난시는 유전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엄마 아빠가 난시가 좀 심했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어렸을 때 난시가 예를 들면 2디옵터다, 3디옵터다 그랬으면 학창 시절에는 큰 난시 변화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시는 보통 진행하고 원시는 대개는 좋아질 수 있는데 난시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일생을 거쳐서 난시는 계속 변한다. 나의 난시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각막이 굉장히 뾰족하고요. 또 도난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어린이 연령대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정난시가 대부분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층이 넘어서서 노령층에 들어서면 도난시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수록 이 연구에 보면 이 연구 보고마다 다릅니다. 퍼센트는. 하지만 대개 40세 이상의 난시 유병률이 뭐 처음에는 15%였다면 점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1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그럼 어떤 난시가 주로 증가하냐? 난시 구성 요소를 봤더니 지금 요 네모난 요 진한 선이 있죠. 요게 도난시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난시들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도난시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시가 그러면 노안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난시가 무조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정시 앞에서 글씨도 보셨는데 영문 알파벳 E자를 한번 보실게요. 정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고 지금 이런 문양도 선명하게 보이죠. 그림도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직난시가 있으면요, 이 직난시는 세로축, 그러니까 90도 방향의 난시가 이제 파워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세면 가까이 볼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세로축은 선명한데 가로축은 희미하죠. 요런 게 이제 직난시 패턴이고요. 지금 요 문양에서도 보면 이 세로축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가로축은 더 흐리게 보입니다. 그림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자, 도난시는 가로축의 그 난시가 더 심한 건데 가로축의 곡률이 더 큰 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로축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세로축이 좀 흐리게 보이게 되죠. 이 빛이 들어오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굴절력이 다른 것이 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사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글씨를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지금 이 경우가 직난시보다 도난시인 경우가 좀 더 글씨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난시가 있다면 글씨를 보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단 이 난시의 양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대개는 1디옵터 이내일 때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산난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난시축이 세로축, 가로축이 아니라 경사로 지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선명하죠. 근데 글씨는 보면 좀 흐려요. 그리고 이 이미지, 그림 이미지를 보면 산난시가 제일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난시는 안경축을 이렇게 맞추기도 조금 어렵고요. 좀 더 시력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경선의 초점, 주경선이라는 게 아까 가로축, 세로축, 이 난시가 센 축을 말하죠. 이 초점에 따라서 원시성 난시가 뭐냐? 원시는 아까 망막에 그 상이 맺히는 게 정시라고 했고, 망막보다 제가 여기가 각막이고 여기가 망막이라고 하면 이 망막보다 상이 뒤에 맺히는 걸 말하는데요. 이 원시성 난시가 있으면 한 축은 원시가 있고 한 축은 망막에 맺히는 기본 단순한 이런 원시성 난시가 있으면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근시성 난시가 있으면 이 망막면에 상이 하나 맺히고, 근시성 난시는 그 망막의 앞쪽에 상이 맺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초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노안을 교정할 때 다초점 렌즈를 쓰는데 난시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게 아주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다초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시성 난시가 있다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노안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복합 난시는 복합 근시성 난시는 이 난시축이 둘 다 근시 쪽에,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경우, 복합 원시성 난시는 망막의 뒤쪽에 두 개의 초점이 다 맺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좀 더 원시가 심한 거고 근시가 심한 거니까 이제 그런 상태. 그리고 혼합 난시는 하나의 축은 망막보다 뒤에 맺히고 나머지 하나는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약간 정시에 가까운 그런 전체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난시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혼합 난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난시가 구성되는 요소는 눈의 총 굴절력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 첫 번째 제일 큰 굴절력을 결정하는 부분이 각막입니다. 눈의 창이죠. 이 투명한 각막이 굉장히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굴절력의 파워를 디옵터로 나타내는데 보통 사람들의 평균 각막 굴절력이 약 한 43디옵터 정도 되거든요. 꽤나 숫자가 크죠. 우리가 안경 쓸 때 보통 마이너스 6디옵터의 근시를 가지면 고도 근시라고 하거든요. 플러스 6디옵터만 해도 굉장한 고도 원시인데 이 각막은 43디옵터니까 굉장한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정체가 약 한 23디옵터, 각막의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 굴절력은 수정체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대부분 결정하고요. 나머지도 결정을 하는데 이 망막의 상태, 망막이 울퉁불퉁하면 약간 불규칙 난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약간 앞뒤로 움직임에 따라서 원시나 근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매질의 혼탁, 각막의 혼탁이라든지 수정체 혼탁, 뭐 백내장이 온다든지 또 유리체 혼탁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난시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막과 수정체다.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난시를 분석을 하는데요. 자, 뭐 보통 우리 안과에 가면 풍선을 보는 그런 굴절 검사, 자동 굴절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난시는 아까 각막 난시와 수정체 난시와 약간의 다른 팩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각막 난시가 전체 난시인 경우가 있고 각막 난시가 전체 난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게 전체 난시를 보여주는데 앞에는 이 플러스는 원시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시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C는 실린더라고 해서 난시를 보여주는데 오른쪽 눈인데 2.5디옵터의 난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꽤나 난시가 많은 거죠. 이 난시는 항상 축을 동반하거든요. 103도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눈의 난시와 굴절 이상 이렇고요. 또 각막을 나타내는 건데 각막의 난시는 0.75디옵터이고 또 각도는 105도, 각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103도, 105도 거의 비슷하니까 난시의 경향은 비슷한데 난시의 량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수정체 난시 플러스 각막의 난시 플러스 수정체 난시가 합쳐져서 이 수정체 난시도 비슷한 난시축을 가지고 있어서 난시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각막의 난시가 있는데 수정체 난시가 상쇄를 해서 전체가 난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눈 상태를 분석해서 우리가 난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자동 굴절 검사기 대표적인 두 모델인데 처음에 이 눈속을 들여다보면 이 기계를 볼 때 사물이 이렇게 풍선이 흐리게 보이는데 이렇게 기계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딱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볼 때 도수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장비죠. 이제 이게 자동 굴절 검사기인데 조금 부정확할 때도 있어요. 눈에 힘을 많이 주고 조절을 많이 하는 분들은 도수가 과하게 나오거나 불규칙하게 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하는 검영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굴절력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또 그 영숙님이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된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엔젤님이 원장님 난시는 선천적인가요? 주변에 난시 있다는 분은 못 봐서요. 질문을 주셨네요. 난시가 대부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미한 난시는 있는 경우가 많다. 0.5디옵터의 난시를 가진 경우가 약 한 75% 정도고 1디옵터 이상은 약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보통 난시가 있다라기보다는 굴절 이상이 있으면 대개는 이제 근시가 주로 심하고 난시가 조금 더 합쳐져 있는 그런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리고 난시는 선천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눈꺼풀 모양이나 또 눈 주변에 어떤 그런 병변이 생기면 또 난시가 생길 수 있어 후천적인 요인도 있죠.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런 굴절 검사기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요즘에 안과에 가면 대부분 각막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좀 고가의 정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안과들이 꽤 있습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라는 건데요. 우리가 산을 표현을 할 때 산의 그 높이와 가파르기를 단순히 수치로만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걸 지도로 표현을 하죠. 등고선이라는 걸 해서 같은 높이에 있는 선을 연결을 해서 산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펜타캠, 시리우스, ORB 스캔, 그리고 갈릴레이 G4 뭐 이런 제품들이 각막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계입니다. 이건 지금 각막이 색깔이 보시면 각막의 뾰족한 정도, 이 굴절력을 지금 43.9, 보통 43 정도가 일반적인 각막 굴절력인데 그 포인트마다 굴절력이 다르죠. 각막이 완벽하게 9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수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색깔을 되게 그 각막의 굴절력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해준 거죠. 그래서 색깔 변화가 별로 없으면 난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각막에 이렇게 보면 색깔 변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가 대칭적이지 않고 색깔이 되게 빨갛고 하얗고 이러면 뭔가 각막에 문제가 있거든요. 각막에 불규칙한 굉장히 심한 난시가 있는 거죠. 원추각막 환자이고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안경으로 교정되는 난시를 아까 정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정난시라고도 하고요.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난시, 불규칙 난시 또는 뭐 고위 수차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난시는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소프트 렌즈 말고 딱딱한 하드 렌즈로 각막이 울퉁불퉁한 경우를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시력 교정을 할 때 각막의 표면을 정밀 분석을 해서 웨이브 프론트 교정을 하게 되면 불규칙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조증이 심한 분들도요, 눈이 침침하다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건조증 중에서 지금 여기 동심원 구조의 요 불빛을 보게 되면 이 동심원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데 보면 울퉁불퉁해요. 눈물이 결국에는 이 시력을 완성하는 굴절 요소인데 눈물막이 깨끗하면 눈이 상이 굉장히 깨끗하게 맺히는데 눈물막이 불균이라고 굉장히 잘 깨지면 굉장히 흐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건조증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타입의 이 건조증에 IPL 치료를 했을 때 건조증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원이 깨끗하게 보이고 시력도 더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일종의 불규칙 난시죠. 그리고 난시를 측정하는 장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체 계측기라고 하는데 보통 인공수정체를 계산하는 그런 정밀 장비입니다. 아이올마스터 700이라는 장비, 그리고 또 아르고스라는 장비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장비들이 각막의 굴절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죠. 눈의 길이, 또 수정체의 위치, 그리고 눈 속의 전방 깊이, 그리고 뭐 각막의 크기,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생체 계측기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르고스라는 장비로 측정을 해보는 그런 영상인데 아주 간단하게 측정하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스티프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각막 난시인데 저는 약간 산난시를 가지고 있네요. 난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빠르게,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검사할 때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팡님이 난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사실 그건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경향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나이가 들수록 난시가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도난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직난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은 직난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난시가 작은 경우는 40대, 50대로 갈수록 도난시가 계속 증가하면서 도난시가 점점 토탈 난시가 상쇄가 되고도 도난시가 많이 남아서 난시가 심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난시가 굉장히 심한 분이 있다고 하면 도난시가 많이 심해지더라도 직난시와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토탈 난시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향성은 도난시가 증가하지만 개개인의 원래 난시의 정도 그리고 난시의 축 타입에 따라서 오히려 난시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눈썹, 행복한 토끼님이 속눈썹이 자주 찔러서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빼는 달리 방법이 없겠지요? 자, 속눈썹도 난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쌍꺼풀, 그 눈꺼풀의 장력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꺼풀이 그 찌르는 것도 자꾸 반복되면 난시도 유발될 수 있어서 심한 경우는 속눈썹을 자주 뽑아주시거나 또 만약에 그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눈썹 찌르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국 수술적인 방법 좀 두려우시고 내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속눈썹의 모근을 파괴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항상 다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눈썹을 뽑으면 반드시 다시 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시 교정법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비수술적인 방법은 대부분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하신 분들, 그럼 나는 뭐 수술을 해서 난시를 치료하고 선명하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게 각막 성형술, 뭐 각막 성형술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라식 라섹이라고 하면 좀 익숙하실 텐데 라식 라섹 그리고 스마일 이런 수술들이 있겠고요. 그때 이제 뭐 난시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근시와 원시도 교정을 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규칙 난시도 교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각막 절개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방법은 아닌데 아까 그 호남 난시가 있을 때 전체 토탈 그 굴절 이상은 원시나 근시가 아닌데 난시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 축은 상위 망막의 앞에 맺히고 한쪽 축은 망막의 뒤쪽에 맺히는 경우는 합치면 망막에 맺히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선명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난시만 교정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각막을 절개해서 각막을 깎지 않고 난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각막을 성형하지 않고 렌즈를 넣어서 렌즈 중에서 난시를 교정하는 토릭 렌즈를 넣어서 교정하는 렌즈 삽입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 그 두 가지가 시력 교정술에 해당하겠고 나머지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도 이 난시 교정용 렌즈를 써서 난시를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난시 교정할 때 우리가 안경에서 교정을 할 때 이런 원주 렌즈를 씁니다. 근시나 원시는 구면 렌즈를 써요. 구면 렌즈. 구면 렌즈는 뭐 이렇게 축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르지 않고 똑같죠. 근데 난시가 있으면 지금 요거는 럭비공인데 럭비공이 누워있는 직난시이거든요. 이 세로축이 굴절력이 더 뾰족하고요. 더 크고 가로축이 굴절력이 더 완만하고 작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오목 원주 또는 볼록 원주로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목 원주는 지금 이렇게 이 축으로 교정을 하고 볼록 원주는 이 축을 수직으로 90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할 때 난시를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게 이런 오목 원주를 쓰는 거고요. 그 난시를 플러스로 표기하면 볼록 원주를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검사 안경점이나 또는 안과에서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먼저 그 구면 렌즈로 지금 여기 빨간색은 근시를 교정한 거거든요. 근시를 교정하고 만약에 난시가 있다면 난시를 넣어서 이 축에 맞춰서 교정을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난시는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난시는 양과 축이 모두 중요합니다. 난시의 양과 축이 모두 정확하게 교정이 되어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서 시력 교정술을 말씀드렸는데요. 굴절 이상 교정술이라고도 합니다. 근시, 원시, 난시 수치가 0에 수렴하게 만드는 수술이에요. 정시에 가깝게 만드는 수술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각막을 성형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굴절력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게 각막과 수정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각막은 조금만 성형을 해도 굴절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이 깎지 않아도 굴절력이 꽤 많이 바뀌는데 사실 도수가 너무 높으면 뭐 아주 초고도 근시라든지 그런 경우는 또는 각막이 원래 얇게 타고났으면 각막을 성형하는 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각막이 너무 얇아지면 이 각막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눈에도 바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축구공처럼 어느 정도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각막이 너무 얇으면 각막이 돌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는 마치 원추 각막과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에 부담을 줄 경우는 렌즈 삽입을 하게 돼요. 그 전방 렌즈, 후방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정체가 아까 그 도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수정체로서 또 시력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예전에는 단순히 백내장 수술이 혼탁만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기왕 혼탁을 제거할 때 시력 교정을 같이 하면 사실 안경을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내장 굴절 수술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막을 성형하는 수술은 대표적으로 이 각막의 중심부를 깎아서 혹은 오려내서 각막을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앞에 말씀드린 이 난시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근시나 원시가 별로 없고 난시만 있는 경우는 이 각막 주변부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각막의 약 한 90% 정도를 이렇게 완전히 뚫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물 그어주는 거죠. 절개를 하게 되면 이 틈이 살짝 벌어지면서 각막 그 축으로 이렇게 좀 축이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난시가 있어서 이쪽 축이 뾰족하다면 여기를 그어주면 이쪽 축에 뾰족한 게 약간 완화가 돼요.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각막 절개, 그 윤부 각막 절개라고도 하고요. 궁상으로 이렇게 이제 활골로 생겼죠. 궁상 절개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그 깊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핸들을 돌려서 내가 어느 정도 깊이, 각막의 두께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주변부가 되기엔 좀 더 두껍거든요. 그걸 이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매뉴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fem토초 레이저로 각막 절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근시나 원시 교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 난시만 있을 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난시량이 좀 적을 때 할 수 있어요. 난시량이 적을 때는 사실 요걸 많이 자르지 않아도 되는데, 난시량이 크면 많이 잘라야 되고요. 길이를 아주 길게 잘라야 되고, 또 각막의 중심부에 가까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모그램이 있지만 이게 아주 정량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난시를 줄이는 목적으로서는 추천드릴 수 있고, 또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받은 수술이지만 완전히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할 때는 흔히 하지 않는 것이, 사람마다 난시 교정량이 다를 수 있고 완전한 시력을 목표로 할 때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또는 또 시력 교정술 중에서 뭐 일부 난시가 부족할 때, 부족 교정이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절개된 모양이 보이는데요. 잘 보이진 않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약간 칼이 들어갔던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수술을 할 때 어차피 각막을 절개해야 된다면 난시가 있는 축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절개를 하면서 난시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능숙한 그런 서전들은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난시 줄이는데 추가적인 그런 시술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도난시를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직난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절개를 한쪽 또는 양이 많으면 두 쪽, 그리고 양이 많다면 좀 길게 또 각막 중심부에 가깝게 이렇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근시를 교정할 때 과거에 엑시머 레이저가 없었을 때, 라섹이나 라식 수술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그 각막 중심부에서 주변부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경선 방향을 그어서 이 방사상 절개를 해서 근시 교정을 했어요. 이 교정 방법이 역시나 정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쓰이지 않죠. 더 좋은 그런 수술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대표적인 시력 교정이 라섹, 라식, 엑시머 레이저를 쓰는 것들이 이제 요 두 가지 수술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리고
각막 성형술 중에서 스마일 수술 들어보셨죠? 요즘에 스마일 수술 많이 하는데 스마일 수술은 그 렌티큘이라고 하는 각막의 중심부의 실질 부분,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가공을 해서 쏙 빼내는 수술이에요. 엑시모 레이저는 표면부터 깎아야 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라섹 같은 경우 통증이 있죠. 그리고 라식은 표면부터 깎는 레이저를 각막 실질을 깎으려면 결국 뚜껑을 만들어 젖히고 깎고 다시 덮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스마일 수술에서는 각막 표면부터 깎을 필요 없이 중간만 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라식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수술로 요즘에 각광을 받게 되고 또 10여 년 이상의 검증 기간을 거쳐서 요즘에 많이 하게 된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난시 교정 면에서는요. 스마일 수술이 초기에는 난시 교정이 약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난시를 줄이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난시량이 클수록 이 난시의 축이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데 이 축을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회로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가 매뉴얼로 표시를 해서 난시를 어느 정도는 교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정교함을 약간은 더 할 수 있었지만 엑시모 레이저는 그런 게 완전히 자동화돼서 정확하게 난시를 교정해 줬던 거에 반해서 오히려 나중에 나온 스마일 수술은 난시 교정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런 장비들은 난시 교정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눈이 특히나 난시 축을 누웠을 때 눈이 돌아가는 그런 회선 부분까지도 교정을 해주죠. 우리가 앉아서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할 땐 당연히 앉아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수술할 때는 앉아서 수술을 할 수 없고 누워야 되는데 이때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회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회선, 외회선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양쪽 눈도 다를 수 있고 방향도 다르고 각도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예측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개별 특성인데 그런 것들을 수술에 반영을 하는 게 엑시모 레이저는 예전부터 가능했거든요. 심지어 뭐 거의 20년 전에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고 지금은 완전히 자동화됐죠. 근데 스마일 수술에는 비교적 최근에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져서 좀 더 정교한 그런 시력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SCC라고 돼 있죠. 이게 난시축인데 SCC가 자동으로 그 앉았을 때 대비해서 누웠을 때 몇 도가 돌아갔는지를 보상을 해주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 스마일 수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각막을 성형하는 방법 외에도 이제 렌즈를 넣을 수 있는데 그 홍채 앞쪽을 전방이라고 하고요. 홍채 뒤쪽을 후방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 렌즈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방 렌즈는 지금 홍채에다가 이렇게 집게 모양의 발이 있어서 고정을 하고 난시 축에 따라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난시 교정도 잘 할 수 있고 당연히 근시도 교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채 앞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 또 이 홍채 뒤쪽에다가 넣는 방식, 후방 렌즈가 있는데 현재는 후방 렌즈가 사실 더 많이 쓰여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왜냐하면 이 렌즈 삽입도 각막의 렌즈가 닿거나 닿지 않더라도 눈을 문지르거나 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 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방 렌즈가 선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후방 렌즈는 초기에는 이 수정체와 좀 가깝잖아요. 그 전방 렌즈는 수정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내장 유발은 좀 적은 측면이 있었어요. 홍채 구멍을 뚫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후방 렌즈는 이 수정체와 가깝기 때문에 백내장 유발이 좀 더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렌즈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 물의 순환, 방수의 순환을 잘 만들어줘서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렌즈 삽입술은 난시축이 중요한데 이렇게 수기로 난시축을 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 수술에 들어가서는 그 난시 수평축을 중심으로 제가 누웠을 때 눈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평축은 이렇게 지금 여기 버블이 들어가 있는 걸로 수평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눈에다가 이렇게 앉아서 난시 기준축을 찍고요. 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면 누워있을 때 이 각도계를 보고 내가 난시가 예를 들면 뭐 70도다. 그러면 요런 막
마커를 70도에 찍고 수술할 때 그 렌즈를 그 위치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보통 매뉴얼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난시축을 바로 이렇게 기입을 해서 실제 한 번에 딱 찍어서 난시를 수동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요즘은 좀 더 발달해서 디지털 마커라고 해서 실제 검사할 때 눈에 혈관, 흰자에 결막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홍채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누워있을 때 눈이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현미경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난시 교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렌즈 삽입 수술, ICL 수술인데요. 그 렌즈 삽입을 할 때 지금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게 난시축이거든요. 내가 넣고자 하는 난시 지금 0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이드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난시를 교정할 수 있다. 이 난시축이 1도 돌아가면 난시 교정 효과가 3.3% 감소하고요. 10도 돌아가면 33%, 즉 3분의 1의 난시 교정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10도가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킹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데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마커가 잉크인데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계속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잘 지워지지 않지만 수술에 막상 들어갔는데 그 펜이 지워지면 기준점이 없어져서 난시 교정을 할 때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다시 또 앉혀서 찍고 다시 수술을 들어가고 하는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마커가 수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모두 도와주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미루시아님, 피곤하면 눈초점이 잘 안 맞춰질 때 난시가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별을 보다님, 난시는 선천적인 것이죠. 형제의 나이가 30대, 40대인데 모두 난시입니다. 자녀는 10대인데 난시는 없다고 하는 후에 생길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앞에서 그래프 보여드렸죠. 보통 도난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원래 직난시가 있는 경우는 상쇄가 되지만 원래 도난시가 있었다면 난시가 정말 빨리 나쁘게 증가할 거고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또 난시 교정하는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그 인공수정체, 난시 인공수정체, 토릭 IOL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게 옵틱 광학부라고 하고 요게 햅틱 지지부라고 합니다. 이 수정체 안쪽에 그 단백질 내용물,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이 수정체 낭에다가 이 렌즈를 쏙 집어넣는데 이 수정체의 지름보다 훨씬 뭐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광학부가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이 햅틱이라는 지지부에서 지지가 되고요. 요 난시 축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게 단초점 난시 교정 렌즈고 이렇게 링이 여러 개 있는 건 다초점 난시 교정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각막에 난시가 있는 경우는 수정체 난시를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중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눈의 전체 난시는 아까 각막 난시와 수정체 난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각막 난시가 3이 있다, 플러스 3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정체 난시를 마이너스 3으로 중화를 하겠다. 그러면 전체 눈의 난시는 결국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 수정체를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고 새로 수정체를 넣기 때문에 수정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난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각막 난시만 고려하면 되겠죠. 반면에 백내장 수술이 아닌 시력 교정술은 사실 수정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정체 난시는 그대로 있고 눈의 토탈 난시만 따져서 토탈 난시를 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아까 생체 계측기 보여드렸는데 이 생체 계측기 최신 장비들은 이렇게 난시 교정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를 몇 도 방향으로 넣고 난시 토릭, 요게 이제 난시 정도인데 1디옵터를 넣으면 잔여 난시가 얼마고 1.5디옵터를 넣으면 잔여 난시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제 선택은 1.5디옵터의 난시가 들어간 다른
전체 구면 파워는 뭐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또 아르고스라는 장비는 이렇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죠. 내가 수술할 때 절개를 여기다 하게 되면 이 절개만으로도 또 아까 저 난시 교정한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플러스 또 난시 축을 어떻게 얼마나 넣었을 때 지금 난시가 제일 적은지 아주 쉽게 보여주죠. 자, 백내장 수술도 이런 디지털 마커를 통해서 제가 지금 계획을 160도 축으로 난시를 넣겠다 이렇게 보고 실제 인공수정체를 넣고 지금 화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난시 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 축과 화면 렌즈의 축을 정확하게 맞추고 센터를 잘 맞추고 이제 나오게 되면 난시가 잘 교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복잡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너무 길어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어요. 채채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히스토리,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라고, 그러니까 미성숙 망막이 있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고 또 내사시가 있고 경과 관찰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굴절 이상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근시가 마이너스 8.5디옵터, 그러니까 고도 근시가 있고 난시가 마이너스 5디옵터, 아주 고도 난시가 있네요. 합치면 거의 10디옵터가 넘어가니까 초고도 근시에 해당하고요. 왼쪽은 이미 근시부터 마이너스 10.75디옵터, 난시도 또 굉장히 고도 난시가 있어요.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난시는 안 들어간 렌즈를 쓰고 계신 것 같네요. 근시만 들어간 렌즈를 쓰고 계신데 물론 이 난시도 꽤 많지만 근시가 더 많으니까 근시만 교정해도 어느 정도 시력 교정 효과는 있지만 저 정도의 난시면 사실 난시 교정 렌즈를 쓰는 것이 시력적으로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있으신가 봐요. 백내장을 경과 관찰을 하는데 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수술 후에 안경을 지속적으로 착용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재발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그 각막의 굴절력도 크고 또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제가 도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큰 도수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각막을 깎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인공수정체 도수는 사실 한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도수로 근시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난시가 지금 5디옵터 정도 되면 완전히 다 없애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난시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도수들이 생산이 되는 그런 종류의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그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요. 수술 후에 내가 평생 안경을 써왔다고 하면 난 안경 벗기 싫다. 그러면 저렇게 심한 도수를 그대로 남겨놓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안경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맞추기도 힘들고 실제 저 도수를 다 넣어서 정확하게 맞춰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프리즘 효과가 있어요. 안경은 너무 두꺼워지면 프리즘 효과가 있어서 색수차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저걸 실제로 교정을 했을 때 훨씬 퀄리티 좋은 시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단 망막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주변부 망막은 좀 좋지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레이저 치료도 받으셨고 미성숙 망막이니까. 하지만 중심부가 나쁘지 않고 약시가 없으시다면 최대한 굴절 이상 교정을 하는데 근시를 한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만 남기고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디옵터는 초점 거리가 50cm예요. 그러니까 50cm 정도는 맨눈으로 잘 보고 물론 딱 50cm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은 그냥 맨눈으로 잘 보이니까 근거리를 잘 보고 나머지 거리도 안경을 지금 벗었을 때 비해서는 훨씬 보이지만 잘 보이진 않죠. 그거는 얇은 안경을 쓰면 근시 안경 얇은 것만 쓰면 멀리 잘 보여요. 그래서 멀리는 안경을 얇은 걸 쓰고 그다음에 가까이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안경을 벗고 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고 하시기 때문에 좀 경험 많으신 교수님이나 또 원장님을 찾아가셔서 백내장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면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블루라이트도 질문 주셨는데요. 블루라이트는 사실 그렇게까지 차단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젤님, 원장님,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 생긴다던데 녹내장도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녹내장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녹내장이 시신경이 조금씩 망가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고 중심부는 끝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자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무 이렇게 중간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부가 보이지 않고 마치 동굴 안에서 바깥에 빛을 보는 그런 것과 같이 보이게 된다면 너무 말기 녹내장인 경우 사실 치료를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시면 안약으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다시 진행하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명 당연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시력적으로 문제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녹내장이 새로 진단됐고 아주 진행이 많이 돼 있지 않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자, 미루시아님, 성인 때 사시가 있으면 수술한 게 나을까요? 20대인데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작년에 눈매 교정이랑 쌍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최근 들어 안구 건조가 심하고 눈이 뻑뻑하고 눈곱이 자주 낍니다. 근식하시면 라식도 못한다고 해요. 사시를 방치하면 시간을 흘러서 실명이나 노안이 심해지나요? 제 발도 있다 들어서요. 자, 성인이 됐으면 일단은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 사시가 많이 심하면 특히 어렸을 때는 약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양쪽에 교차 주시를 잘 하면 두 눈이 그래도 고르게 발달할 수 있는데 한쪽 눈만 바깥으로 나가거나 한쪽 눈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시안만 발달을 하고 비주시안은 발달을 못해서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 사시량이 너무 크게 되면 결국 안 쓰는 눈은 결국 퇴화하게 돼서 시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시량이 너무 커서 남들이 보고 눈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할 정도면 교정을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남이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사시량이 작고 본인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사시 교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게 그 정도의 사시라면 실명이 되거나 하는 거에는 관계는 없고 노안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안은 가까이 볼 때는 우리가 조절도 해야 되지만 눈이 안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외사시가 심한 경우는 노안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사시가 약간 있으면 노안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눈 모음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교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질문도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